네,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한국과 중국, 양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에 대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바로 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과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자 만나보시죠. Good afternoon.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에 참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퉁지대학의 리지엔화라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 정하신 주제와 함께 또 저희 연구 방향을 함께 고려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중한 양국의 하천 생태 복원과 관련한 협력 잠재력과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하천과 댐 연구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일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동료분이 바로 한국분이셨습니다. 나중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에서 일하셨는데요. 제가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서 중국, 일본, 한국 3국 간의 교류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생들과 청계천에 가서 청계천의 하천 회복 사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수환경 관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70년대에 개혁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로 저희는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5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습니다. 저희는 수십 년 동안 EU와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U와 중국의 환경 정책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EU는 2000년에 물 관리 기본 지침인 WFD를 제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기점으로 수자원 환경의 종합적인 관리와 생태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약 5개의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작 단계인데요. 대체로 1973년부터 1983년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로 이때에는 제도를 처음으로 막 도입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2005년에는 매우 빠르게 발전을 했었던 시기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제도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체계가 만들어졌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국가부터 지방까지 체계적으로 기관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대규모의 도시 환경 인프라가 건설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체제 개혁 가속화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특수한 체제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는 중앙 순시조 그리고 환경 검사조를 만들었고요. 지방의 주요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오면서 저희들은 환경과 관련해서 수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수 환경 관리에 관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저희 중국은 물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물 10조라고 불리는데요. 물 관련해서 10개의 그 규칙을 만든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10개의 조항입니다. 이 물 10조의 발표 이후로 도시의 악취나는 하천 관리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물 10조의 목표는 작년, 즉 2020년까지 중국에서 말하는 G급 이상의 대도시 내에 악취가 나는 하천과 호수를 10% 이내로 통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90% 이상의 악취나는 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리고 작년까지 이 목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모든 도시의 주요 도심과 거주지에서 악취나는 물 문제를 모두 완벽하게 해소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3월에 중국의 생태환경부 총공정사이자 생태환경국의 국장님이신 장보어 국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바로 아래 왼쪽 그림에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말 현재 중국 전국의 G급 이상 도시 내에 2,941개 곳에 하천과 호수, 저수지 등의 악취 문제 해결 비율이 98.2%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90% 이상이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서 성급 이상의 그 대도시의 공업단지에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의 장강 보호 회복 과정을 통해서 원래는 12곳이 중국에서 최악의 수질 등급을 받았었는데요. 최악 등급에서 모두 벗어나서 장강의 본류가 처음으로 모두 2급수 기준에 도달하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악취가 심한 오염 하천에 대한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중국의 주택건설부와 생태환경부가 공개한 웹사이트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악취나는 물에 대한 그런 관리와 관련해서 여전히 저희는 2030년의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관련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참여하고 핸드폰 앱으로 언제나 자기 주위에 악취나는 물에 관한 문제들을 발견하면은 정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감독 인력을 파견해서 조사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환경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중국 국가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저희 중국의 담수 생태계에 있어서
사실 과거에 너무나 지나치게 인공적인 관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생태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었는데요. 그 때문에 중국의 담수 생태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담수 생물의 생존 조건이 계속해서 나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중국의 하천과 그 호수에서 살고 있는 수생생물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호수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수질 오염 통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환경 관리도 전통적인 오염 통제에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그 수생태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국의 10대 중점 관리 유역과 하천, 호수에 대한 건강성 평가 결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3월 31일에 장보호 국장님께서 기자회견을 가지셨고 그때 당시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성과를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중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라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현재 하천과 호수 생태계 파괴 현상이 매우 일반적이고 어떤 지역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 연구팀도 중국 내에 있는 하천과 호수에 대한 연구의 그런 기반 위에서 2019년 중국의 중앙정부에 파괴적 관리로 하천 생태계 파괴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정책 제언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에서는 생태 보호를 중시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만 중시하고 네 가지는 소홀히 하는 현상을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미화만 중시하고 자연의 함축적 의미를 경시하며 둘째는 수질만 중시하고 생태는 경시하고 또 셋째로는 단기적인 효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효과는 경시하며 또 네 번째로는 건설 위주의 정비만 중시하고 하천 생태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것은 경시하는 현상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주목하신 국무원의 한정 부총리께서 지시를 내리심으로써 중국의 생태환경부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의 수리부와 주택건설부, 농업농촌부와 함께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한정 부총리의 지시 이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요. 저희들은 이러한 정책 보고서에서 제시한 6가지 건의를 했고 저희들은 결국 이 건의들이 환경부에 의해서 채택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취가 나는 하천과 호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에서는 이러한 생태 환경이 비교적 좋았던 하천의 강변을 파괴하고 직선으로 이렇게 완전히 일직선인 그러한 하천 강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건설 위주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정비 사업 이후로 오히려 하상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생태의 그 다양성이 심각하게 파괴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큐슈 대학과 협력을 했었던 연구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5년간의 협력 연구를 했는데 이러한 협력 연구를 통해서 이 하천의 어류 다양성이 높아졌습니다만 정비 사업 이후로 생물 다양성이 원래 굉장히 높았었습니다만 어류의 생물 다양성이
대략 70%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어쩌면 굉장히 깔끔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하천의 전반적인 생태 시스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정비 사업의 사례인 것입니다. 중국은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독특한 중국의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체제를 잘 활용해서 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을 책임지는 이른바 하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천을 책임지는 장인 것이죠. 그래서 주요 하천과 호수에 대해서 중국식의 그 주요 지도자 한 사람이 관리하는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약 10년 정도 그 하장 제도를 유지해 왔는데요.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행정 책임자들은 정부의 주요한 리더로서 많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장제도라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이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장제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6가지 측면에서의 과제를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 집행과 감독, 수자원 보호, 그리고 하안 관리, 수오염 관리, 수생태의 복원, 그리고 수환경에 대한 정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환경에 대한 그 관리와 관련해서 하장 제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하장이 관리하고 국가 차원에서 또 성 차원에서 촌 차원에서 그 하장들이 그 각 직급별로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민간 하장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한국이 하천 생태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과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PT는 올해 저희가 국제 저널인 워터지의 편집인의 요청에 의해서 전 세계 28분의 하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완성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시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하천에 대한 평가와 복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오른쪽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전문가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한중일 3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KICT의 이삼희 박사님이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일본의 토목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셨고, 또 지금 현재 그 수석 연구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나카무라 박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희들이 각국의 그러한 제도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과 많은 교류를 또 저희들이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중일 3국 간에 하천과 호수에 관한 포럼도 있었고요. 또 제가 일본에서 박사를 할 때에 저의 박사 지도 선생님께서 만드신 포럼이기도 합니다만 이 포럼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도쿄에서 포럼을 할 때에 한국 전문가분들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비교적 완벽한 하천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있다라는 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하천 관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점을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논문을 쓰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하천과 관련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류와 또 생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생태 평가를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으로서는 EU와 일본, 한국, 남아공, 그리고 미국 등 이렇게 이러한 나라들만이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계획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하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일본의 규슈대학 토목학회 생태학회 회장이시자 또 하천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으신 권위자이신 시마타니 교수님과도 함께 5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타이후입니다. 태호라고 알려져 있죠. 중국의 3대 담수호입니다. 이 타이호의 최대 유입 하천은 동티아오시라고 합니다. 이 동티아오시의 유역 면적은 2,200제곱미터에 달하고요. 하천 길이는 16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동티아오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고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어류와 서식동물 그리고 수질과 관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림에 파란색 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중점적으로 생태 보호가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포스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붉은색으로 표시된 점은 유역과 또 하천과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포스트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규슈대학 팀과 함께 바로 토목연구소였었죠. 기존에 그 토목연구소의 시마타니 교수님이 이끄시는 그 연구팀인데 그 연구팀과 했었던 그 중국에서의 공동 연구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의 연구를 하면서 이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생태 건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최종 결과를 정리를 하고 이것을 정부에 보고하였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하여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하천 보호의 그 연구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료들은 또 EU와도 많은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EU의 많은 국가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과의 협업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함께 논문을 썼는데요. 특히 지형 지세와 수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썼습니다. 특히 지형 지세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저희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하천의 수심 비율이 클수록 어류의 다양성이 또 이와 함께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협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생태 환경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국가 지도자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말씀에서도 특별히 생태 환경 보호 의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생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는 의식이 없는 정부다라고 하셨거나 아니면 생태를 중시하지 않는 리더는 자신의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 리더다 등등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3월 1일에 장강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역 관리에 관한 첫 번째 법률인데요.
여기에는 8가지 굉장히 자세한 유역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고기잡이 조업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수리부에서 올해부터 하천과 호수의 건강성 평가 기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세칙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세칙은 없지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하천의 건강성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차원에서 한중 협력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하천과 호수의 관리와 또 하장 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도시하천 관리는 여전히 홍수 방지와 수질 개선, 생태의 질 개선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천과 호수의 생태 복원의 핵심 의미는 하천과 호수의 생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생태 기능 복원을 위해서 하천과 호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표면에 대한 어떤 경관과 미관 중심의 정비가 아니라 생태와 경관을 모두 고려하는 정비 모델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기초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일본이나 한국과의 학술 협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천과 호수의 건강성 평가 기술 가이드와 같은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산업 규범을 통해서 단편적인 그런 수질 측정에서 전 유역에 대한 생태 건강성 평가로의 그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천과 호수 생태 시스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변화 규칙을 이해하고 정확한 대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태 문명 전략은 중국의 국가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장과 호장 제도의 개선과 장강보호법이 유역 종합 관리 측면에서 더욱더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면 중국의 하천과 호수 생태 복원 역시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하천 건강성 평가와 하천 생태 복원 기술 체계 그리고 지금까지로는 그 비교적 성숙된 그런 이행 경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14차 5개년 하천 생태복원 투자를 계기로 해서 중국과 함께 중국의 과학연구기관이나 기업들과 함께 깊은 차원에서의 기술 협력을 해나간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의 자연 생명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 효익과 경제 효익, 사회적 효익을 모두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상을 통해서 중국 측 연사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엔 특별히 중국 측 현지에서 근무 중이신 한국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는 바로 중국의 칭화대학교 집적회로학원 이우근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 현지에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말을 꽤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요. 현재 중국 현지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중국 현지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미중 간의 또 무역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로 반도체를 최대한 국산화하자 하고 많은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인력 양성에도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내에서는 반도체 국산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격적인 강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본 주제 발표에서는 최근 ICT 산업, 즉 정보통신 기술 산업의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고 또 신 ICT 산업 관련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언급되는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등 신 IT 기술들의 본질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CPU, 메모리 등 하드웨어 성능의 급격한 발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서 보듯이 사실 수년 전 제가 베이징에서 4차 산업 관련 강연을 할 때만 해도 알파고의 이세돌 일가의 바둑 승리에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에 열광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을 가능케 한 하드웨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드웨어가 4차 산업 발전에 병목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결국 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혁신이 아직도 절실합니다.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점도 미래 IT 산업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신 IT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AI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알파고나 IBM 딥마인드 기반의 왓슨이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최근 기사를 보고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사실 오늘날의 AI는 감성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더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전산학과에서는 20, 30년 전에는 사실 진정한 AI 학문으로 쳐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은 큰 활용도가 있지만 아직도 전력과 하드웨어 성능에 문제가 많은 산업 분야에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알파고와 같은 빅데이터 처리 기술에 기반한 딥러닝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인텔의 로이히 칩과 같은 인간의 뇌를 그대로 모방하는 뉴로몰픽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도 불과 20W 전력으로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 뉴런과 그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100조 개의 시냅스를 활용하는 인간의 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1000여 개의 CPU를 사용하면서도 또 수 메가와트를 소모하는 현재 AI로는 100조 개의 시냅스를 하드웨어로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아직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반도체 기술에 많은 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이고 우리가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때 그래서 AI 그리고 IoT, 사물인터넷 그리고 5G에서 더 나아가 6G 통신이 잘 융합될 때 아마도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다음 6번째 페이지에서 보는 여기 있는 그래프는 2015년 세계 반도체 학회에서 지금 삼성의 김기남 부회장님, 그러니까 당신은 사장님이셨죠. 기조공연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왜 메모리의 집적도 증가는 필연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 집적도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것이고 이미 8년에서 10년 전 여러 컨설팅 회사의 자료로 예측한 결과이고 지금도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메모리 집적도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능하면 기온이 낮고
또 주위에 발전소가 있어서 안정된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왜 중국이 구이조성에 빅데이터 센터를 짓고 또 한국의 네이버가 왜 강원도 춘천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가, 이런 것도 다 그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듯이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역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인텔, IBM 등 반도체 회사는 회로 디자인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관장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파운드리 팹의 부담을 덜고 주로 IP 위주로 회로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가 2000년 후부터 급부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퀄컴,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이 되고 공급체인 자급주의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서 종합 반도체 산업이 다시 부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막대한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예로 파운드리 매각까지 고려했던 인텔이 다시 인텔맨인 겔싱어 CEO가 복귀한 이후 반도체 종합회사로 다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고, 또한 최근 미국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미국 반도체 산업에 200억 불, 약 22조 원 투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중 협력 방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현 상황에서 사실 한중 간 반도체 산업에서 협력은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한중 간의 기술 협력, 시장을 보면서 기술 협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 유출의 경계선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는 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제가 제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회로 설계, 즉 IC 디자인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사실 반도체 제품 사이클 과정에서 IP 창출을 주로 지적재산권을 위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차세대 제품 관련 한국의 A 반도체 산업회사가 중국의 B 팹리스 회사의 디자인 설계를 스펙만 주고 아웃소싱 하는 방법으로 일임하면 양국 기술 유출 없이 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의 B 팹리스 회사의 디자인 설계는 한국의 C 파운드리 회사에서 칩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술 공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최첨단 공정은 제약이 많지만 첨단 공정을 배제해도 협력 가능한 반도체 제품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반도체 모듈, 또 인공지능 칩 관련 제품에는 반드시 첨단 공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파운드리 산업은 한국에게도 위협이지만 또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하나의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도 중국의 스마트폰에는 한국의 메모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 이미지 센서 등 여러 모듈이 공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 공급 체인 유지는 양국의 상승의 길을 보증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통신 쪽을 보겠습니다. 5G 통신을 한중 간의 5G 통신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동안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한국은 2G에서 세계 최초로 국가 수준에서 CDMA 기술을 상용화한 후 3G를 거쳐서 4G에 이르기까지 통신 선지 국가로서 예를 들면 와이브로와 같은 한국만의 무선 표준 체계를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글로벌 선두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3G 때부터 중국 자체 무선 표준을 제시하였지만 3G, 4G의 중국 표준은 원천적으로 크게 다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G 이후 모바일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TD-LTE의 안정적인 연착륙으로 5G에 오랜 기간 동안 일찌감치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시스템, 장비, 반도체까지 100% 중국의 기술로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은 바로 초창기 개발 시 5G의 주파수 대역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양국 5G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경우는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화려한 5G 시연과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로 초창기 28GHz 대역에 집중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3.5GHz 주파수 대역을 현실적 선택으로 기존의 수많은 4G LTE 기지국을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독자적으로 5G 시장에 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3.5GHz 주파수 대역의 5G는 원래 10Gbps/s의 빠른 데이터 속도를 구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5G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5G가 아니라 4.5G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데이터 속도에 민감한 한국과 달리 초반부터 데이터 융합에 주력하는 동향을 보이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아직도 28GHz 주파수 대역은 중국의 5G 로드맵의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을 찾기가 힘들고 오히려 올해에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5G 대역에 편입했고 다른 국가에서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4G NB-IoT 기술, 이건 사물 인터넷에서 아주 네로밴드, 저대역으로 하는 그 기술인데요. 이것은 이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중국만은 오히려 5G NB-IoT 자체 표준을 만들고 1제곱킬로미터당 100만 개의 산물 인터넷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인공지능 또는 자율주행 산업과 같은 무선통신의 결합은 현재의 5G 기술로도 불충분하고 특히 28GHz 5G의 더딘 상용화는 6G 관련 연구와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통신산업은 많은 IT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G에서 이미 독자적인 기술력과 로드맵을 가진 양국 간 협력 공간은 그리 넓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28GHz 5G와 중국의 3.5GHz 5G 및 IoT 기술로 통합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서 향후 인도 등 동남아의 통신 및 사물 인터넷 시장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거나 한국의 앞선 통신 인프라를 테스팅 벤치로 삼아서 새로운 사업을 양국 간에 창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예로 중국의 유오커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지 위주의 자율주행과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의 양국의 통신 시스템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성통신, 광통신 등 6G 관련 공동 연구로 많은 IP 창출 및 글로벌 무선 표준어를 선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 미중 간의 무역과 외교 갈등에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업, 기술 외교가 더욱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서 한번 요즘 많은 이슈가 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비트코인의 가치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요동치는 가격을 보면 투자 자산인 자산 가치로 보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면 단지 투자 또는 투기만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굳건히 받쳐줄 수 있을까요? 과연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의 발명자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비트코인의 발명자로 알려져 있는 사토시 나카무라의 논문 첫 페이지 초록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 논문의 핵심은 암호화폐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화폐로 여러 번 사용하는 더블 스탠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에 근간한 솔루션,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해법이 바로 블록체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사토시 나카무라의 두 번째 위대한 발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틀 C가 캐시이고 빅 C가 크레딧 카드 시스템이라면 바로 리틀 B가 비트코인이고 빅 B는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의 의미와 발명 동기가 화폐 자체보다 중앙에서 인증을 받는 센트럴 네트워크가 아닌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를 받쳐주고 있는 팩트는 어쩌면 많은 투자가들의 재테크와 버블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난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오늘날 각광받게 된 주요 원인은 하드웨어의 급격한 발전이지만 동시에 하드웨어의 성능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도 금융뿐 아니라 스마트 계약, 스마트 증명 등 여러 시스템에 파급되려면 아직 체인의 성격상 느린 시스템이 문제이고 결국은 하드웨어, 즉 반도체와 전력 문제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처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면 금융계의 공산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 외 다른 응용에도 파급 효과가 커서 진정한 4차 혁명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블록체인 관련 한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한중 국가 레벨에서 광범위한 블록체인은 아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하이브리드 형태로 특수 응용 분야 적용은 무궁무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 간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면 향후 무한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를 직접 기입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관광화폐 또는 검증 가능한 백신 여권, 그 밖에 학위증명, 의료증명, 예술품, 또 특히 한중 간의 한류 문화 관련 지적 저작권 및 비대면 콘텐츠 사업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국이 반도체, 통신 분야 또는 인공지능 분야 등 하드웨어에서 글로벌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협력하면서 새로운 토진화를 창출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그동안 많은 협력 관계를 맺었던 한중 관계는 이제 미래 신 IT 산업에서 양국 경제 협력에 돌파구를 줄 수 있고 또 양국 간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그래서 앞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창업 지원, 예를 들어 중국에는 이제 KIC가 있죠. KIC 센터도 있고 지원뿐만 아니라 또는 중국의 한국 내 기업 창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양국의 건설적인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학술 교류, 공동 연구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양국 간에 상생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반도체나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야가 또 있을까요? 세부적인 분야는 지금 아까 강연에서 말씀드린 대로 팹리스 디자인 회사, 디자인 전문 회사,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파운드리, 그리고 또 반도체 제품이 나온 다음에 후공정이라고 하죠. 패키징과 테스팅하는 분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런 분야에서 아까 도표에서 보여주듯이 한중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민감한 어떤 기술 유출을 최소화하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해주신 내용에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뭐 패키징이나 파운드리, 팹리스 같은 그런 기술들 그리고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또 많은 협력을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근 교수님과 말씀 나눴고요.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 그 두 번째 세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과제라는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두 분의 강연자가 함께 공동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강연자는 바로 안광현 한국자동차 부품진흥재단 자문위원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의 북경사무소 원중재 변호사님이 함께하십니다. 먼저 제 옆에 안광현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중재 변호사님께서는 화상으로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두 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 안광현 위원님과 원중재 변호사님께서는 두 분이 어떤 관계시길래 이렇게 또 공동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친한 사이입니다. 네, 얼마나 친하신가요? 한 1, 2년 전에 네. 중국 수소 산업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우리 세종의 원 변호사님이랑 제가 몸담았던 회사랑 네.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네.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네, 1, 2년 전이지만 또 이렇게 공동 발표를 함께 준비해 주실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좀 유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들려주실 예정인지 우리 화면에 계시는 원중재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한국 수소 기업과 중국 수습 기업 간의 이제 중국 내에서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광현 자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법률적인 진출 구조와 관련돼서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산업은 이번 포럼에서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특별 공동 발표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광현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3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자동차 부품 진흥 재단에서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중 수소 산업 협력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메이커에 근무할 때 중국 수소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있어서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전체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수소 사업 추진 특징, 그 다음에 수소 트럭 사업 조성 현황, 그 다음에 협력 방안 및 기대 효과, 그리고 비즈니스 협력 구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파트는 법무법인 세종의 원중재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국 수소 사업이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지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수소 사업 추진 특징의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뼈대를 세우고 그 바탕하에 각 지방정부별로 실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수소 정책 발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굵직한 것 몇 개만 써놨습니다. 먼저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중국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신에너지 자동차를 전략 산업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19년에는 수소를 위험물에서 에너지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이죠. 구체적인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범 도시군 선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규모의 지원 정책을 명문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크레딧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과 고출력 대형 트럭 위주로 발전시켜서 25년에 수소차를 10만 대, 30년에서 35년 사이에 100만 대의 수소차 운행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 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도시군을 선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총 20개 도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인 지난 9월, 한 2개월 전이 되겠죠. 시범 도시군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북경, 상해, 광주 도시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중국에 이미 수소차가 약 8,000대가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4.5톤 이상 되는 트럭인데요. 시범 도시군이 선정돼서 앞으로 그 발전 속도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당초에 목표를 제시했던 25년 10만 대 달성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목표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행 방안이 현재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발표한 내용을 발판 삼아서 실행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달 10월 상해에서 중앙정부 지원 금액과 1:1 매칭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선정된 3개 도시군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머지 2개 시범 도시군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별개로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 성정부와 협의하면서 느낀 점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수소사업 추진 특징의 2번째 내용입니다. 전기차 성공 사례가 수소차 확장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 전기차 육성할 때 중국 정부에서는 십성 철량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10개의 도시군에서 철량씩 자동차 1,000대씩 전기차를 운항하게 한다는 그런 시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소차의 시범 도시군 선정하는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군을 선정하고 육성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미 많은 학습이 돼 있어서 시행착오도 줄이고 속도감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은 큰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수소 사업 추진 특징 3번째 내용입니다. 수소 생태계 전 부분에 연맹을 구축해서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소 생태계는 수소 생산에서부터 운반,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것, 차량을 생산하는 것, 수소차 운영, 자본까지 다양한 사업에서의 사업 영역이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각기 단독적으로가 아닌 전체가 컨소시엄 같은 연맹을 만들어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성시별로 다수의 연맹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역별로 다수의 연맹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파이어, 이와통과 같은 연료전지 시스템 업체 주도하에서 사업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수소 사업 추진 특징 4번째입니다. 맞춤형 수소 산업 발전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낮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도 시장 출시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장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이후에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서 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기술과 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차는 대형 트럭 위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젤 트럭의 도심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서
신에너지 차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소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자동차로 들어가서 수소 트럭 사업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트럭 사업 조성 현황 첫 번째 되겠습니다. 수소 트럭의 코스트 패리티 확보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코스트 패리티입니다. 기존의 디젤 트럭 대비 수소 트럭이 TCO란 총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총 비용은 구매 시 발생된 비용과 차량 가격이 되겠죠. 운행 시 발생된 비용, 요거는 연료값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총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 비용이 동일한 비용으로 되는 시점, 이 시점을 코스트 페리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수소 대형 트럭을 약 5년 정도 운행하게 되면 동급의 디젤 트럭과 드는 비용의 합이 같아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소 차량과 수소 가격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전제 하에서 된 상태입니다만 현재의 중국 보조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거리 운행, 많은 물동량을 나를 수 있는 차종 위주로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구조 조성 현황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수소 사업은 생태계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이 합산돼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생산 하나의 사업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더해서 그 외에 그 밸류 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합해야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장표에서는 각 단계 생태별에 따라서 수익성 확보 현황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수소 차량이 증가하면 차량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수소 사용량이 증가가 되면서 동시에 수소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TCO가 유리하게 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수소 차량의 구매가 증가가 됩니다. 이런 사이클은 선순환 구조 구축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단계인 차량 증가를 위해서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중국 수소 트럭 사업 조성 현황 세 번째입니다. 중국은 성시별로 도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나와 있는 장표에서 전국적으로는 저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북경상의 광주는 따로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디젤 차에 대한 도심지 진입하는 규제성 정책과 반대급부로 수소차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하는 투 트랙으로 수소차 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방안 및 기대 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력 방안으로 첫 번째는 양국의 강점을 상호 보완제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강점인 연료전지 개발, 그리고 수소차 양산 능력과 같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중국의 강점인 수요, 그다음에 발전 속도, 인프라,
이런 강점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충분한 시너지가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협력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시장의 공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규 사업의 특징은 얼마나 빨리 규모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시장을 중국과 한국이 같이 공유하면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데이터, 시장에 살아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더 많은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수소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확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명실공히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 위에 글로벌 수소 생태계 표준을 선점하는 것인데요. 표준이라고 하면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수소 생산과 운반과 충전소, 부품 생산, 차량 생산, 수요처, 운영, 애프터 서비스, 자본, 이런 모든 분야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법규와 관리 지침에 대한 글로벌 표준 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글로벌 탄소 중립 추진에도 선도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한중 협력 방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중국 진출 비즈니스 협력 구조에 대해서 지금 북경에 계신 세종의 원중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진출 비즈니스 협력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방식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100% 독자 법인을 설립하는 단독 진출 방식과 중국 기업과 중국 내 합자 법인을 설립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합자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방안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 방면에서 보면 단독 진출 방안 같은 경우는 지배력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합자 사업 방식은 반대로 아무래도 중국 기업과 지분을 나눠 갖다 보니까 지배력이 분산되거나 또는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단독 진출 방식은 기술 보호에 유리하고, 합자 사업 방식은 기술 보호에 불리합니다. 반면에 단독 진출을 하게 되면 중국 현지 법인이 중국 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기가 어렵고요. 반면에 합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중국 현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중국 내 인프라를 활용하기에 용이합니다. 이 두 가지 방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중국 현지 법인의 인프라를 활용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 반면에 지배력이 분산되거나 상실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술 보호에 관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특히 수소산업 관련 기업같이 기술 중심인 기업들, 특히 그 기술이 보호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이 두 가지 방면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수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이슈입니다. 수소 산업과 관련된 주요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데요. 과거와 지금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 모호했던 규정, 그리고 일정 부분만 커버했던 규정들이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전지 자동차 스택 시스템 위주의 것만 반영됐던 것이 현재는 수소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시스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수소
탱크와 관련돼서도 과거에는 LNG선 카고 탱크 부분만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 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로 개정이 되어 수소가스의 탱크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단독이든 합자든 법인을 설립한 후에 국가 핵심 기술을 현물 출자 또는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국가 핵심 기술의 수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중국 수출에 대한 인허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 삼성전자 및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LCD 투자, 그리고 2012년 삼성전자의 낸드 메모리 중국 투자와 관련돼서도 이런 국가 핵심 기술 이슈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양호했고요. 중국 내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현지 경영의 필요성, 그리고 한중 간 전력적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국내 투자 축소라는 국민경제적 측면과 그리고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 방침 수립, 그리고 정부의 정기적 운영 실태 점검이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현재 보면 미래성장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 경쟁력의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향후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중국 진출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국가 차원에서 협력 방침을 수립해서 상호 간의 신뢰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기술 수출을 승인해 준다거나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 보호가 가능한 진출 환경을 보장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기존 기술을 공유하고 중국 내 규모 경제와 시장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신규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개량 기술과 신규 기술을 또 함께 공동 향유함으로써 양국이 글로벌 수소 산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한중 협력 방안 모색입니다. 한중 수소산업의 협력은 결국 한중 수소산업 관련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 상호 간의 초반 신뢰 형성이 중요합니다. 한중 양 기업 간의 강점들을 서로 결합해서 윈윈하여 파이를 키워내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는 협력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상호 간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과도기적인 협력 방식을 취하다가 그 검증 과정이 끝나면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협력 방식인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점진적 기술 수출 방안입니다. 초기에는 기술을 직접 현물 출자나 이런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넘기지를 않고 기술 라이선스 방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한 다음에 검증이 끝난 이후에는 기술 현물 출자로 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코스트는 낮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 분리 방안입니다. 생산법인은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판매법인은 중국 기업의 판매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과 합자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단독법인, 합자법인의 지분 비율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게 최대 지분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정 기간 중국 현진 생산 및 판매 합자법인의 주요 부품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술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적인 제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덩치가 큰 SKD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나중에 상황이 좀 더 바뀌면 CKD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분 비율을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초창기에는 한국 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지배력을 갖고 좀 더 기술 보호에도 이점을 갖다가 나중에 검증이 끝나고 시장 상황에 대한 확신이 들면 점진적으로 한국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중국 기업에게 유상증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중국 기업이 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고안해낸 것은
좀 더 어떤 중국과 한국 기업들의 합자의 문턱을 낮추고 그다음에 조금 더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전면적인 합자 방식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은 더 완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두 분의 공동 강연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니까 조금 더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이 예, 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화상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는 원중재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소 산업에 있어서 이 중국 현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수소 산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중국 기업들이 어떤 기술력 있는 한국 기업과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중국 내수 시장을 바라보고 중국 시장을 보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한 이후에 기술 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 계신 우리 안광현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수소 산업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이 수소 산업을 아젠다로 좀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자동차도 수소차에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수소 산업이 앞으로 우리 한국 자동차 시장에 가져다줄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 산업의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수소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시점을 당기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현재 아끼지 않고 있죠. 네. 또한 기업은 기업대로 그 어떤 기술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소차를 비롯한 수소 산업의 시장의 미래는 매우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 산업 앞으로도 좀 성장력이 짙은 그런 산업군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광현 위원님 그리고 원중재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 두 번째 세션인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과제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강연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세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